인터넷상에서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C입니다. 주제 뭘지 바로 보시죠. 지난달이죠. 2018년 12월 해군의 신형 상륙함의 네 번째 함정 브랜드 뉴죠. 노적봉함이 취역했습니다. 뭐 취역식 하면 이런 굵직한 건 다녀오시잖아요. 네. 갔다 오셨나요? 네, 못 가봤습니다. 아, 웬일로?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와, 네. 이제 밀리셨네 후배한테. 보통 이런 굵직한 행사는 메인급을 항상 가시잖아요. 기사 쓰더라고요. 아, 본업을 좀 충실히 하느라 못 갔고요. 네. 근데 이 노적봉함은 그 LST-2급 우리가 이제 차기 상륙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네 번째 함정인데요. 이 LST-2급은 이제 천안봉함, 천자봉함, 일출봉함 이렇게 있었고 노적봉함이 네 번째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함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좀 달라 보이네요, 일반. 네, 일반 우리가 2차 대전 때나 이 영상으로 보던 이 상륙함 그러게요. 하고 좀 달라 보이는 형태죠. 이 상륙정을 선체 위에 이렇게 두 척이 직접 싣고 다니죠. 앞에 갑판에 예, 그게- 이게 이제 고속 상륙정이에요. 예. 좀 배가 왜 저렇게 생겼냐? 비닐하우스가 좀. 그러니까 진짜 비닐하우스 두 대는 뭔가 그랬죠. 좀 그게 좀 예. 신기했어요. 앞에 그러게요. 둥그란 것도 예, 그렇고. 근데 이제 평 올려놓고 다니다가 작전할 때 이제 이거를 병력을 대어서 내려놓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리고 뒤에 이제 갑판도 보면 굉장히 좀 큰 형태인데 이 천안봉급은 우리 과거에 이제 구형 상륙함으로 운봉급 그리고 그 다음에 고준봉급이라고 있었어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제법 큽니다. 그래서 기준 배수량이 4,900톤, 5,000톤 가까이 되고 만재 배수량은 7,000에서 8,000톤 정도 되는 LPD형 상륙함인데 여기서 D는 도크입니다. 그러니까 도크형 상륙함이라는 의미죠. 실제로 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속력도 구형 상륙함, 고중분부에서 빠르고 그다음에 그 장거리 수송 지원 능력이라든지 탑재 능력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40mm 국산 함포예요. 이거를 이제 노봉이라고 그러는데 노봉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40mm 함포를 한문을 갖추고 있고 또 하나 이 자랑할 만한 무기 중에 하나가 해궁이라는 게 있어요. 해궁은 이제 지난해 말에 개발이 완료된 국산 대한 미사일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근접 방공 미사일인데 항공기만 격추하는 게 아니고 적 대한 미사일이 보통 낮게 수면이 낮게 날아오는데 그러면 요격하기 힘든데 그런 미사일까지 마하 한 2 정도 되는 초음속 대한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일종의 첨단 요격 미사일이요. 해공. 네, 이제 해공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이 자체 방어 능력도 상당히 이제 갖추고 있는 것이고 해적과 같은 소규모 무장 세력을 상대로 한 이런 이제 저강도 분쟁 투입되게 적합한 함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상륙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뭐해도 주임무는 상륙 작전이고요. 병력이 승조원이 한 120여 명쯤 되는데 상륙 부대원을 우리 해병대를 300명 정도를 이제 태울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런 상륙정 3척, 그다음에 전차 2대 그리고 KAV라는 상륙 돌격 장갑차 우리 전에 다뤘었죠. 그래서 8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가 있고 이 뒤에 보면 이 갑판이 제법 큽니다. 이 비행 갑판이 제법 큰데 여기에 그 상륙 기동 헬기 우리 마리논 있죠. 마리논 2대를 동시에 이제 이착륙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길이는 127m에 폭은 19m. 그 최대 속력은 23노트, 그러니까 시속으로 한 40km 정도가 되고 함정에 있어서도 역시 이 전투 지휘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또 상륙작전을 지원하다 보면 적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피습을 받았을 때, 뭐 대한 미사일을 맞았다든지 이런 피습을 맞았을 때 그로부터 빨리 복구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제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강화가 돼 있어서 생존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국산화율은 96%에 오이고.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산 무기 중에도 굉장히 높은 이제 편이고요. 근데 이 노적봉함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관현식 때도 들었던 것 같은데 적지에 상륙해서 이제 탈환한다. 그래서 이제 무슨 봉 이렇게 막 산봉우리에 이름 붙인다고 했는데 그 노적봉이면 저기 남도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목포 유달산에. 그쵸. 저는 옛날에 가봤어요. 어려서. 네. 이 노적봉에서 당연히 온 이름인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 하면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 잘 안 알려져 있는 일화 같은데 이거는요. 이순신 장군이 강강수 할래? 아 그건 다른데. 네, 이순신 장군이 노적봉에 진을 치고 산 꼭대기와 바위 이쪽에다 볏짚을 이렇게 쌓아서 식량 무더기로 그러니까 엄청난 군량을 쌓아놓은 걸 위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군이 이걸 보고는 아이고 병력이 많구나 하고 도망갔다는 마치 제갈량 같은 그런 이런 그 작전을 썼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분량이 그 정도면 병력이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기념하려고 노적봉을 쓴 거고. 근데 이제 천왕봉, 일출봉 이런 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그 천자봉이라는 한 명이 있는데 이 들어보셨어요? 천자봉? 천자봉. 저는 국방부 담당하다 보니까 아주 많이 들어봤어요. 네, 이건 군 쪽 분들 아니면 전혀 모를 유명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특히 일반인에게는. 해군 해병대는 절대 못 잊을.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모르는 게 아까 그 강강수를 했던 헛소리는 이제 좀 기본 상식이 없거나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일반 사람한테 퍼진 그런 유명한 곳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경남 창원 이제 진해에 가면 해군 모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웅산이라는 산의 한 봉우리 이름인데 여기는 해군이나 해병대 장병들한테는 뭐랄까 추억의 장소 혹은 고통과 그렇죠. 추억 중에 좀 안 좋은 추억, 힘든 추억 이제 그런 게. 왜냐하면은 이제 신병교육이나 뭐 양성교육 이럴 거 할 때 과정 수료 전에 극기주. 거기 올라가는구나. 이 천자봉 행군. 그래서 해군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그 이미지로 남아 있는 봉우리죠. 근데 이 극기주 때는 수면은 이제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이고 식사도 하루 3,200칼로리에서 1,500칼로리로 줄이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10명 중 1명이 그냥 낙오를 한대요. 밥도 줄이는, 칼로리도 줄이는군요. 그래서 아마도 그 애증의 그런 이름이 아니냐. 예. 그러면 노적봉함이 작전 배치되면 이제 뭐가 좋은 겁니까? 뭘 기대하는 거죠? 사실 우리 해병대가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해병대가 약 29,000명인데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거의 2위급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병대가 참 안타까운 게 옛날 축구에 배고픈 해병대라는 얘기 표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장비나 이런 지원이 굉장히 열악했죠.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런 형편인데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독도함이라는 대형 상륙함, 공식적으로야 이제 대형 수상으로 돼 있지만 실제 상륙함이죠. 이걸 한 척이라도 갖고 있었던 게 다행인데 그 외의 함정들은 물론 아까 이제 고준봉급이나 뭐 있고 그랬지만 좀 약했어요. 천안봉급은 우리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입체적인 상륙 작전을 펼 수 있는 이러한 명실상부한 그 첨단 최신 해병대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우리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의 최종 결정판은 아니지만 거기 있어서 이 최종 종지부를 찍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군과 해병대 상륙작전 능력의 완성을 의미한 노적봉함인데요. 진짜 마지막 코디를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상륙작전 하면 노르망디 하면 엄청 피해 크고 인천 상륙작전도 보면 저도 얼마 전에 영화 봤습니다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요즘 이런 게 아직도 이게 유효한 그런 작전인가요?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오락가락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2차 대전하고 또 우리 인천 상륙작전하고 보면 좀 전세를 뒤집은 확실히 그런 결과를 내긴 했는데
이게 이제 피해가 엄청나게 크죠, 사실. 원래 초창기에는 이 상륙함이 오면 거기서 다시 이제 상륙정이 나오잖아요. 상륙주정이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제 쫄쫄쫄 나와가지고 그게 또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군인들이 튀어나오고 뭐 장비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상황을 보면은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면 엄폐물도 하나도 없고 그냥 표적이 되는 거나 다름없는 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속력도 느리고. 그래서 희생이 엄청나게 많은 작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상륙 작전은 이제 성공하면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상륙 1파에서 40%에서 60%의 병력을 잃는다는 걸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반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시면서 충격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도크 열리자마자 막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면 와 나와가지고 막 이기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는 정말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그 군사들의 모습들이 보여서 아 이게 현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스필버그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거 좀 정말 불쌍하고 끔찍한 상황도 좀 많이 영화상에 나왔고. 근데 아무튼 이론상 그래서 상륙 작전에서 공격군은 방어군에 비해서 병력이 10배가 필요하다. 일단 절반 잃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1파에서. 네. 그 다음에 상륙 지점이 항구인 경우에는 이제 도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가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격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진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게 다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뭐 기관 포탑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또 이제 여기서 또 불리하네요. 네,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해상 침투만 할 것이 아니고 해군이 함포 사격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뭐 낙하 공수 그다음에 폭격 포병 기가 뭐 공병 이런 전력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용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격 헬기 무장 헬기 이런 지원이 없이는 100% 실패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서도 유엔군이 그때 이제 북한군 방어 그 병력이 1개 연대밖에 안 됐었거든요. 글로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때 유엔군의 규모는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261척의 함정과 7만 명의 병력을 1개 연대하고 싸우기 위해서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공을 했죠. 근데 이런 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첫째는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안의 방어 병력보다 압도적인 다수를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하늘과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방어 병력이 정말로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계속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전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요 노르망디하고 인천을 겪으면서 배운 교훈이었죠. 예. 그러니까 핵무기도 있고 뭐 무기도 많은데 굳이 저는 좀 말씀 들어보니까 더욱더 그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힘든 걸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뭐 핵무기 그다음에 요즘은 정밀 유도 무기가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미사일 몇 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위험한 이게 높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위험한 작전을 이 몸으로 때우는 작전을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이제 당연히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첨단 무기가 발전하고 이랬더라도 결국은 지상에서 이제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이게 뭐 보병, 해병대도 보병 넓게 보면 이제 보병이 본부에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거기에가 이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각종 무기 발달에 따라서 해병대 상주작전도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오버 더 호라이즌 초수평선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각종 첨단 이 항공 전력 그리고 또 굉장히 속도가 빠른 이 공기 부양정을 활용한 이 상륙정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이 전에는 바다 위로만 이 천천히 가는 상륙정들, 상륙 장갑차들이 와서 상륙 작전을 폈다면 이제는 하늘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거기로 병력도 수송하고 거기서 공룡용 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무기들이 가서 이제 그 해안선뿐 아니고 후방 지역까지 때리면서 그런 입체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개념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 그리고 해병대의 그런 면에서 역할이 커졌다. 오버 더 호라이즌, 초수평 상륙작전. 해병대 편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다시 복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우리가 수평선을 보통 한 40km 정도로 봅니다. 이 시선으로 봤을 때 저 바다 끝을 거리가 이제 보통 한 40km 안팎으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40km 안팎으로 보는데 이 초수평선 작전은 그보다 멀리 한 50km 이상 되는 그 바다에서 이제 그 대형 상륙함
미국은 이제 대형 상용 모함이라고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아마 4만 톤 웬만한 중요 항목 좀 되는 이제 그런 데서 헬기라든지 아니면 수직이 착륙 공격기 해리어 같은 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F-35B 수직이 착륙 스텔스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적 해안을 초토합니다. 예,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평선 너머에 그 대형 상륙함, 그 다음에 그 도크형 상륙함에서 이 굉장히 빠른 고속 공기 부양정 또는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로 구성이 된 부대가 적 해안으로 상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와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적군을 적 해안의 이제 방어 부대를 포위 섬멸하는 이러한 이제 개념의 작전이고 그 조심해야 될 게 요즘은 지대함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함정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발달돼 있어요. 네. 전에는 뭐 해안포 정도가 위협이었다면 해안포는 뭐 길어야 30km 미만이니까 그 밖에 있으면 괜찮았는데 대한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100km 이상 날아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가급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초수평선 작전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전에보다는 이 상륙 부대가 좀 멀리서 바다 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공격 부대를 이제 발진시킨다는 이제 그런 것이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우리 이 천안봉함도 이제 도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륙정이나 뭐 공기부양정 뭐 이런 거를 발진시키려면 배 도크형 상륙함이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들을 함정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웰도크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웰도크라는 게 도크로 보시면 돼요. 함정의 끝에 아래쪽으로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 뒤에 함위에.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게 가동이 안 되고 이 상륙정을 발진시킬 때 배를 조금 깔아앉힙니다. 그럼 물이 들어오겠죠. 그 배 한미로 뚫려 있는 배 한미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륙정이나 아니면 상륙 돌격 장갑차가 발진하는 거죠. 아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군요. 네. 우리 그 노적봉함 이것도 그 들어가 있겠죠? 예, 노적봉함에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게 물이 차오르면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조금만 들어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배의 원리를 아마 살짝 얘기를 들었을 텐데 배는 어떻게 물에 뜨는가. 네. 양력. 아니야. 그건 비행기고요. 아. 예, 아무튼 이게 비슷하게 부력. 여기 너무 많아. 부력 맞죠? 부력. 사실 뭐 부양력이라고도 하고. 부양력, 예.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배 전체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낮으면 무조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내부 공간을 다 포함하는 거죠. 공기가 들어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뭐 1000톤이든 100만 톤이든 상관없고요. 뜨는데 물을 이제 집어넣었을 때 그 물이 들어오는 양이 그 배 이 공간 전체의 밀도를 바닷물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넣어도 배는 안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딱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맞춰서 물을 어디까지 넣을 수 있나를 다 이제 했겠죠, 설계를. 그래서 물을 넣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배를 띄워놓고 뚜껑을 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제 나가면 되니까. 이러면 얘는 멀리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치 뭐 항공모함 비슷한 느낌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게 아니고 이제 안에 있는 상륙정들을 내보내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첨언하자면 노적봉함 한미에 상륙기동 헬기 2대가 동시 이착륙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로써 이제 그 헬리콥터 항속거리가 이제 꽤 기니까 그만큼 이제 원거리에서 강습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이고 우리는 뭐 따라갈 수 없지만 미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상륙 작전 부대가 엄청나요. 전문용어로 ARG라고 상륙 준비단이라고 표현되는데 4만 톤급 아까 말씀드린 웬만한 중요 항목국이 이러한 와스크급 그 강수 상륙함 한 척, 그 다음에 이제 LPD급 도크형 상륙함 두세 척을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이제 한 개의 상륙 준비단 ARG 이제 그룹이 되는데 미군은 이 ARG 그룹이 하나뿐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ARG 그룹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그 근처에 뭐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이런 것도 있어요. 이지스요? 이지스함이. 그래서 이지스함의 임무는 뭐냐면 이 상륙함 부대들을 적의 대한미사일이나 이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다뤘지만 분쟁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게 토마호크 미사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부터 쏘고 그러니까 시작하니까. 토마호크 예. 미사일로 적의 이제 주요 뭐 해안을 포함해서 내륙에 있는 주요 목표물도 이제 때리는 거죠. 정밀 타격을 해서 이제 무력화를 하고 또 마스크급 상륙함에 이제 AV-8B 해리어라든지 그다음에 최신형 F-35B 스텔스 수직이 이착륙기, 헬기 같은 경우는 공격 헬기 AH-1Z 바이퍼라는 게 있어요. 이런 이제 공격 헬기 같은 것들을 출동을 시켜서 이제 초토하고 독고형 상륙함은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부양정이 LCAC이라고 있습니다. LCAC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그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M1 전차 같은 거 한 대를 실을 수가 있는데 이런 M1 전차나 뭐 M2 브래들리 장갑차 이런 것들을 실어가지고 적해안에 아주 고속으로 상륙을 시키고 또 우리 이제 마리논 상륙기동 헬기 아닙니까? 미군 같은 경우는 마리논보다 훨씬 큰 이 상륙 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H-53이라고 불리는 그 시스탈론이라고 불리는 이런 대형 헬기가 있고 또 MV-22 오스프리라고 불리는 수직이 이착륙 항공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병력을 태워서 적 후방 지역에 이제 침투시키는 이제 이런 작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뭐 여단을 보통 한 3-4천 명 보잖아요. 이 뭐 여단뿐 아니고 거의 사단급 뭐 상륙을 시킬 능력도 있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목표가 여단급입니다. 최대 한 3-4천 명을 한꺼번에 적 해안에 상륙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는 건데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되려면 이 병력을 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독도함이나 마라돈 같은데 병력을 싣고 가는데 한 척에 3,000명 못 태워요. 그러니까 그 수학여행으로 무슨 600명만 가도 뭐 버스만 가도 그게 얼마나 긴데요. 네. 3,000명으로 완전무장에 무슨 장비까지 더하면 그게 수학여행은 요 조그만 보따리 하나만 그쵸. 갖고 가죠. 예. 우리 해병대는 이만한 완전군장 배낭에 뭐 온갖 장비 다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5-6척 이상의 상륙함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쪽으로 그래도 다 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가고 있고 그나마 세계적으로 이런 정도의 상륙 작전을 갖춘 나라는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러시아도 뭐 상륙함들이 좀 있고 그런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미국 다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상륙 작전 능력을 뭐 신형 대형 LPD형 상륙함을 뭐 3척 이상 건조하고 하여튼 급속도로 증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거의 넘버 3급에 들어간다. 우리 해병분들의 이제 해병의 전력은 이거 좀 어깨에 힘 좀 주셔도 되겠는데 자긍심 좀 느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이지만 또 앞으로 발전 계획도 많이 그러니까 있는데 이 해군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독도함이 일단 해병대가 가지고 있고 이게 700명을 태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차 6대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 7대 아포 3문 헬기 12대 상륙 추정 2대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으니까 꽤 큰 배입니다. 독도함 2번 마라도함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건조가 돼가지고 역시 이제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럼 벌써 1,400명 됐네요, 그죠? 그러네요. 3,000명의 거의 반은 이미 역시 장비가 중요합니다. 이미 만드셨어요? 아주 장비 중요합니다. 시원하네요, 아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천안봉급이나 이런 거 합치면 그렇죠. 거의 이제 여단급 연대 이상 그 뭐 이제 그 상륙전 능력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가 1973년에 해병대 항공대가 해체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44년 만인 2017년 재작년부터 수리온을 개조한 상륙 기동 헬기 28대를 지금 전력화하는 중이고요. 또 올해는 2개의 상륙 기동 헬기 대대를 만들어요. 여기에다 또 1개의 공격 헬기 대대를 더해서 해병대 항공단이 드디어 2020년에 재창설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변화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독도함 2번하고 지금 차기 상륙함 4척 이런 것까지 전부 전력화되면 이 3,000명의 상륙군 병력을 한꺼번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으로 갖게 되고 여기에 이제 70여 대 상륙 돌격 장갑차하고 40여 대 전차, 40여 대 기동 헬기, K9 및 뭐 K55 자주포 이런 우리 다 나왔던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해안에 상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상륙을 하면 적진에서 최대 15일까지 작전을 할 수 있는 군수 지원까지 또 포함이 되게 돼 있어요.
병참 네. 이게 중요하니까. 필요하죠. 네네. 해병대는 또 2016년에 이 보병 전력 3,000명을 신속 기동부대로 편성을 했거든요. 신속 기동부대하고 상륙 돌격 장갑차 대대, 전차 대대, 자주포 헬기, 군수 지원 조직들이 함께해서 결국은 여단급의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귀신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병분들이. 근데 이거 이제 약간 첨언하자면 해병대가 아까 입체적인 상륙작을 하려면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헬기. 그쵸, 여기 얘기한 병력을 수상하는 기동 헬기, 그다음에 공격 헬기. 상륙 기동 헬기는 어렵게 이제 하는 걸로 됐어요. 근데 이제 공격 헬기가 있어야 뭐 미군 수준은 아니다 비슷한 그 입체적인 그 상륙 결전을 할 수 있는데 이 공격 헬기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도입된다 이게 결정이 안 됐어요. 해병대의 이제 마지막 남은 수건 사업이 이제 공격 헬기입니다. 네. 이 공격 헬기는 뭐 아파치급으로 할지 아니면 그보다 좀 약한 우리 국산 소형 무부장 헬기 LH를 좀 업그레이드한 형이 될지 좀 아니면 뭐 그 미군이 쓰고 있는 H1Z 바이퍼를 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하여튼 해병대의 이제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어머니 이 공격 헬기 이것도 좀 순조롭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퍼즐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이게 다 이렇게 맞춰서 모양새가 이 좋았습니다. 독도함이 완공된 다음에 그 취역한 다음에도 거의 10년 이상 이 중요한 헬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네티즌들이 안 된다, 야 이거 헬기 빨리 해준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가 뭐 이전에 그것이 이제 조금씩 실현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노적봉함 추억에 맞춰 상륙작전 핵심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을 평가받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근데 하루 전에 낙동강 전투가 치열했던 경북에서 또 하나의 상륙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작전인지 전 잘 몰랐는데요. 본방 야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전세를 뒤바꾼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인천 반대편에서 펼쳐진 또 다른 상륙작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25) 전쟁 33일 만에 대한민국 땅 90%를 뺏기며 위기에 처했던 한국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국군의 극비 명령이 떨어집니다. 제대로 된 전투부대를 마련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전시 상황. 결국 군인이 부족했던 한국군은 급하게 병력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800여 명 정도가 모여 제1유격대대가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평균 연령은 17살 정도로 총이라곤 잡아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었는데요. 학도병들은 단 2주 동안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작전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죠. 드디어 1950년 9월 13일 14시 겸전한 상륙정도 마련하지 못한 제1유격대대는 낡은 민간 상륙정 문산호에 올랐는데요. 이때 문산호를 지휘한 사람 역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문인 황재중 선장이었습니다. 문산호는 포항 북쪽에 있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장사리로 향했는데요. 장사리 주변의 해안도로를 통해 북한군의 거점 동해안 쪽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하늘마저 문산호를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어마어마한 위력의 태풍이 불어닥쳐 배가 좌초되고 만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린 대원들은 파도에 쓸려 배 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상륙전에 이미 많은 대원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생사를 오가는 위기 속에 겨우 살아남은 대원들은
9월 14일 가까스로 장사리 해안에 도착합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북한의 쏟아지는 총격. 하지만 대원들은 북한의 집중 포화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작전을 감행합니다. 오직 나라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제대로 된 군복이나 무기도 없이 치열한 교전을 치른 대원들. 결국 9월 15일 정오 작전 34시간 만에 고지를 점령하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이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북한군 300여 명을 사상하는 놀라운 성과까지 얻어내죠. 이때 유엔군 사령부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장사에서의 상륙작전 성공 이후 비로소 시작된 인천 상륙작전. 그렇습니다. 학도병들의 진짜 임무는 북한군의 주력 부대를 동해안으로 유인하고 동시에 인천 상륙작전의 기습 달성을 위한 양동작전이었던 것이죠. 이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학도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럴 수가. 문산호가 자초돼 버렸기 때문에 장사리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모두가 쓰러져 갈 즈음 드디어 바다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살았다 하는 희망이 부풀어오는 순간, 하지만 치열한 북한의 항전 때문에 승선 중에도 많은 사람이 죽고 끝내 배 타지 못한 용사들은 문산호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황제준 선장도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마는데요. 공식 문서조차 없는 기밀작전이라는 이유로 묻히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또 한 번 가려졌던 황제준 선장과 어린 학도병들.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997년 3월 6일 장사리 앞바다를 순찰하던 해병대에 문산호가 발견된 것이죠. 그제서야 바다 깊이 묻혀있던 학도병들의 희생도 세상 밖으로 알려지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황제준 선장의 뜨거운 헌신도 밝혀졌는데요. 해군이 민간인 신분으로 전사한 고 황제준 선장에게 충무 무공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밀에 붙여져 잊혀졌던 장사 상륙작전. 그 속에 사라져간 어린 용사들은 대한민국 전쟁 역사의 슬픈 희생자이자 이름 없는 영웅들인데요. 인천 상륙작전과 함께 한국사의 길이 남을 장사 상륙작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 황제중 선장님께 충무무공훈장, 이거 그 큰 훈장이죠. 네. 네, 영예로운 훈장이 추서했다고 하니까요. 네,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 한국의 우리 해병 능력이 뭐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안 하냐고 어깨를 안 할까지 아닌데 그 넘버 3까지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한미 해병대 합동작전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도 말이 우리 해병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합 상륙훈련, 쌍용훈련 좀 설명해 주겠어요? 네. 그 쌍용훈련이 우리가 이제 키리졸 독수리 훈련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독수리 훈련이 야외기동 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쌍용훈련입니다. 쌍용훈련은 한미연합해병대 훈련인데 우리가 이제 쌍용훈련을 통해서 미군의 이러한 입체적인 상륙작전, 초수평선 작전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비도 직접 타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2016년에 한미연합훈련 있을 때 그 쌍용훈련에서도 이 초수평선 상륙작전 개념을 그대로 선보였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대형 상륙함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도크형 상륙함 뭐 이런 것들이 포항 앞바다에 잔뜩 왔습니다. 이 포항 쪽에서 이제 상륙을 했는데 대형 상륙함에서 그 오스프리라는 수직이 착륙기 그거를 우리 해병대원도 타고
이제 가상의 적진, 이 포항 근처에 있는 그쪽에 이제 근처에 이제 상륙하는 이런 이제 훈련도 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뭐 LCAC라고 불리는 공기부양정, 그리고 우리 상륙함을 통해서 탱크라든지 장갑차 이런 것들을 상륙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한 거죠. 훈련을 테스트한 것이고 작년 4월의 경우도 이 쌍용 훈련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때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항모급이라고 말씀드렸던 대형 상륙함인 와스프함 여기에 F-35B를 처음으로 태워서 출동을 했어요. 그다음에 MV-22 오스프리 이거는 전에도 왔었습니다만 또 이제 와가지고 했었고 그 외에 뭐 이제 AH-1Z 바이퍼라든지 이런 공격 헬기 우리 해군 상륙함인 이제 고준봉함 그리고 공기부양정 등이 참여를 해서 선보였는데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함정 중에 기동 상륙 지원선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그건 이제 MLP라고 불리는데 모바일 랜딩 플랫폼 약어인데 이거는 공기부양정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미군의 그 LPD형 상륙함의 경우도 10,000톤이 넘을 정도 굉장히 커요. 우리 천안봉급보다 굉장히 큰데 훨씬 큰데 이런 것들도 LCAC도 등치가 크고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한 2척 이상 못 갖고 다니는데 이 MLP 같은 경우는 LCAC 공기부양정을 한 6척 이상 대량으로 수송해서 발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기부양정은 뭐 이 원리는 원 선생님께서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우리 007 영화에도 뭐 등장하고 그랬잖아요. 공기부양정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B-52와 더불어 일단은 이거는 뭐 그냥 공기 부양 말 그대로 공기 부양하는 거고요. 이렇게 팬이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밑으로 이제 압축해서 내뿜는 거죠. 그 힘으로 떠 있어요, 이렇게 물 위에. 이게 진짜 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떠 있는 거예요. 약간 네, 떠 있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가는 건 이제 프로펠러 따로 붙여가지고 가고요. 공중에 떠 있으니까 물 위에도 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도 뜰 수 있고 진창에도 뜰 수 있는 거죠. 원리상으로는 땅에서도 뜰 수 있지만 땅에는 뭐 불순물이 많잖아요. 옆에 뭐 돌도 있고 해서 좀 깨진 막 병도 있고 막 뭐 그러니까 찢어질 수도 있고 이게 또 이게 찢어지는 좀 재질인 경우가 있어서 또 터지고 하면 큰일 나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아무튼 공중에 떠서 가는 거고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이걸 실험한 걸 봤는데 시속 뭐 300-400km, 500km까지도 낼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또 떠다니니까. 예. 물론 이제 아주 잔잔한 뭐 그런 데서 실험을 했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한계도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속도로 움직이면 이 공중에 떠 있으니까 바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뒤집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아래가 무겁게 했겠죠.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왜 우리 공중에 떠 있다라는 거는 마치 뭐 얼음판 위에 미끄러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니까 마찰이 밑에 전혀 제동이 배가 잘 이렇게 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제동이 어렵고 이 컨트롤이 어려워서 그런 속도를 내서는 사실은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뭐 몇십 노트 정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일반 배에 비해서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뭐 에어쿠션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호버크래프트라고 많이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고 이거 원래 민간용으로 만들었어요. 50년대 이미 1959년에 영국의 브리티시 호버크래프트사라는 회사에서 이걸 제작을 했는데 이게 수륙 양용이잖아요.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수륙 양용이 되니까 이걸 이제 민간 수송선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연비가 엄청나게 나쁩니다. 이걸 계속 밑으로 쏴야 되잖아요, 공기를. 아시다시피 마찰을 없게 하기 위해 띄우는 게 배는 물에 그냥 떠 있으니까 떠 있는 데는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얘는 떠 있는데 돈이 들잖아요. 앞으로 가는 거 외에도 비행기랑 똑같아요. 비행기도 떠 있는 자체에 돈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핵심인데. 그게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연비가 너무 많이 들고 뭐 소음 진동도 엄청나게 심했고 유지 보수도 일반 선박하고 다르니까 또 다른 시스템이 요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외면이 됐었어요.
그걸 이제 군사 목적으로 이거 괜찮다. 왜냐면 군에서는 뭐 이윤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연비 뭐 굳이 연비 따지면 탱크를 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항공모함. 근데 항공모함도 있군요. 네. 다량의 장비와 병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상으로 수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해안 상륙을 바로 다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상에서 또 주행 거리도 굉장히 길어서 초수평선 상륙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도 심지어 적합한 기종이라 아주 각광받을 수밖에 없죠. 비싸다. 돈이 많이 든다. 이제 그런 건데 우리 해군에서 이제 미군의 아까 말씀드린 LCAC 모방에서 이 솔개급이라는 공기부양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게 크지 않아요. 배수량이 한 160톤, 155톤 그 정도인데 비용이 500억 원대입니다. 한 척에. 네. 그리고 시끄럽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빠른 속도로 침투할 수는 있으나 이게 은밀한 침투는 어려운 거죠. 네. 꽹과리 치면서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소리가. 그게 띄워서 앞으로 가는데. 네. 그리고 제가 러시아에서 우리가 또 경협 차관 상황료로드는 모레나급이라고 있어요. 모레나급 공기부양정이라고 우리 저쪽 인천 쪽에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제가 5, 6년 전에 제가 한 방송에서 제 프로그램 할 때 최초 공개로 해서 첫 프로그램으로 취재를 해서 탄 적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과 못 타보셨는데 러시아 거 타셨어요. 이거 진짜 우리 거는 원쌤 전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러시아 무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북한이 공기부양정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침투용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점 중에 하나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서해안 같은 경우 갯벌이 많은데 갯벌 침투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한겨울에는 굉장히 운용이 제한된답니다. 이 스커트라고 밑에 그 고무 성분으로 만든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 고무 같은 게 이렇게 팽창해 있잖아요. 시커먼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울 되면 이게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디 부딪히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거 등등해서 이게 또 다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 중에 하나. 그 단점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군요. 웬만한 나라에서는 이거 잘 안 쓸 것 같은데 운영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등해서 한 9개국에서 10개국 정도가 이 공기부양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전에서 강한 작전이라고 이제 하천에서 작전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SK5라는 공기부양정을 운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LCAC 공기부양정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요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요 가운데 비어 있는데 M1 전차 같으면 한 대, 아니면 M2 브래들리 같으면 2대 이상 이렇게 장비들을 이제 요 가운데 싣고서 움직이죠. 근데 이게 속도가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거의 70노트 가까이 될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그래요. 시속 한 130km. 근데 최대 130. 이거는 물론 이제 맥시멈 그렇게 최대고 실제로 이제 그보다 느리게 다니죠. 보통 한 60에서 70km 정도의 속도를 내는데 최대 300km 떨어진 곳까지 작전을 펼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고 일본의 해상자위대도 이걸 수입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LCAC을. 우리는 이거를 수입을 하지 않고 이거를 모방해서 거의 똑같은 형태로 솔개급 공기부양정을 국내 업체가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성능은 미국 거보다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 러시아 쪽에서는 요 공기부양정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러시아야말로 사실 공기부양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좀 근거를 무슨 밑에 좀 이렇게 깜빡이 켜고 말씀하셔서 갑자기 지금 러시아가 공기부양정의 아버지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러시아의 최신 주브르급 공기부양함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건 우주전함이죠, 딱 보기에도. 네, 이게 실전 운영 중인 공기부양정이 아마 세계 최대급. SF 영화 나올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요. 이게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거? 우주선이 잠깐 내려앉은 것 같아요. 그쵸. 우와. 이 정도 근거가 되겠습니다. 진짜 인정. 와. 공기부양정 아버지 러시아. 공기부양정의 아버지이자 황제. 황제. 짜르. 종주국 이제. 종주국. 이게 아마 세계 최대일 거예요. 555톤. 진짜 멋있게 생겼네요. 주브르급은 55노트 속도로 480km 떨어진 해안에서부터
상륙정들을 이제 내보내가지고 네. 상륙을 시킬 수 있으니까 480km 서울보다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는 이 모함은 위협 없이 굉장히 멀리서 있으면서 이걸 이제 내보낼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륙 모함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정말 부여할 수가 있죠. 야, 와, 이건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예. 이게 와, 중국도 이걸 도입했다고 그래서 화제가 네. 됐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와, 지금까지 제가 본 게임 제가 횟수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사진 중에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소품 배치도 그렇고, 예, 약간 뒤에 이거 흐릿한 날씨, 예, 그렇죠. 예, 그 이거 인류가 멸망한 후에 나온 얘기 같아. 2040년에 이거. 아니 그 뒤에 배경 그 구름 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주 그 예, 와, 미적인 감각이 예. 엄청납니다. 제가 보기 베스 이게 포토제니. 와, 노덕방함도 이 공기 부양정이 이렇게 실려야겠죠? 아니요. 노조권 도크는 있지만 공기부양경을 실게는 좀 작아요. 아, 그런가요? 예, 공기부양이 좀 보기보다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그 노조공항 뒤에 도크까지 들어가기는 어렵고 노조공항 같은 경우는 우리 KV라고 불리는 상륙 돌격 장갑차 또는 이제 고속 상륙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출발을 네.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갖고 있고요. 공기부양정은 이제 그 말씀드린 독도급, 그러니까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이런 데서는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예. 이 독도급 2번함 마라도함도 짐수가 됐고, 그다음에 상륙 기동 헬기도 도입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저는 이제 독도급 원래 계획이 해군이 3척입니다. 독도급 함정을 3척을 갖는 건데 이 독도급 3번함은 지금 마라도함보다 좀 키워서 거기에 수직 이착륙기도 운용을 하고 부담하는 병력과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유사시에는 좀 경항모로 활용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함정으로 개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공격 헬기도 좀 해병대에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게임 오늘 노적방함을 중심으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본 게임을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본 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멋지게 생겼네요. 네, 이거는 정말 물건이에요. 네, 이건 전문 이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이거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소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러시아 무기 중에 이제 포스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포스가. 저는 위그선 있잖아요. 위그선. 원숭이.